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 풋볼 시즌이 열리면서 젊음의 혈기가 더 느껴집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USC와 UCLA 팬들에게는 두 대학이 빅10 컨퍼런스 멤버로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된 현실입니다. 풋볼의 시작은 가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자동적으로 묻어드는 문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프로 풋볼 시즌이 시작되면서 32개 팀들은 한 시즌 17게임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미국 프로 운동 중 시청률은 어느 종목도 따라오지 못하는 프로 풋볼의 2024년 시즌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동물 장기 이식, 자전거 절도단, 에어비앤비의 추락, 고독사, 그리고 오픈 타겟입니다. 한 남성 데이빗 베넷 주니어가 있습니다. 데이빗 씨는 전화 옆에 긴장한 채 앉아서 병원으로부터 오는 업데이트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데이빗 베넷 시니어가 얼마 전에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상태를 보고받기 위함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돼지 장기를 이식받은 것인데 어떤 뉴스가 올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 후 전화가 울렸고 수술 직후 아버지는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우리와 눈 마주침을 가졌다. 정말 기적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데이빗 베넷 시니어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간 심장 이식 수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사망이 시간 문제인 상황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는 돼지 심장 이식에 동의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돼지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직후 결과는 상당히 기적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맑으면서 가족 중 몇 명은 조만간 베넷 시니어가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고 베넷 시니어의 몸은 급속히 나빠지고 이식된 심장을 리젝트하게 되면서 결국 5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메디컬 센터 측은 환자 몸 안에서 새 장기에 대응하는 많은 항체, 엔타이바디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또 여기에 연관돼 주어진 약이 이렇게 리젝션의 확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또 돼지 심장 내에 존재하던 바이러스도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넷 시니어에 이어서 그 이후로 3명이 추가로 돼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지난 4월이었는데 돼지 신장, 키드니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들, 이 4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 다른 동물 장기 이식을 받은 제노 트랜스플란테이션의 파이오니어들, 선구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가족 멤버들은 MBC 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과정에 겪었던 경험, 흥분과 좌절감 등 불확실함에서 희망,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세상을 떠나간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의 이런 결단에 한없는 존경심이 끌어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 데이빗 베넷 주니어는 내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4명 환자들 중 3달 이상 생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실패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동물 장기 이식 수술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멤버와 단 한순간이라도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미래 의학 발전에 기여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로렌스 포셋 씨. 이 케이스를 두고 부인 앤 씨는 남편은 죽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죽을 몸이 실험 대상이 되면서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미래의학에 기여하는 옵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 장기 이식을 하는 제노 트랜스플란테이션의 관심도는 엄청난데요.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식할 이 인간 장기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매일같이 이식될 장기를 기다리다가 17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돼지 장기는 인간 장기보다 얻기가 한층 더 수월하면서 의학계는 사실 미래 이식 수술의 앞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FDA는 다른 옵션이 전혀 없고 죽음만 앞에 둔 케이스만 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넷 시니어와 마찬가지로 로렌스 포셋도 심부전증 말기로 돼지 심장 이식의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인에 의하면 이식 수술을 받고 난 직후 남편은 카드 게임도 했고요.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자전거 엑서사이즈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수술 직전에 심장이 멎으면 간신히 기계 동원에 맥이 돌아오곤 했던 모습과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둘이 너무나 정상적인 대화를 가졌고 풋볼 게임도 같이 보았다는 것, 정상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29살과 31살이 된 두 아들도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순간 수술 후 정신이 맑았던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리 씨도 수술 후 6주 정도 되었을 때 사망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의 추가 장기 이식 수술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수술 직후 환자들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정상의 모습을 잠시 찾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몇 주 지나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을 거쳤죠. 세 번째는 브리트니 하비리 씨 어머니 리사 피사노 씨인데 어머니는 지난 4월 유전자 변형을 거친 돼지 키드니를 이식받았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니 상태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혈색이 달라지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딸이 기억합니다. 이식 수술 전에는 어머니는 숨이 자주 차오르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장과 신장 두 가지가 다 재구실을 전혀 못하는 힘든 상황에 수술은 그만큼 더 복잡했습니다. 인공 심장 펌프를 이식 수술 8일 전에 집어넣었고 이어서 이식 수술이 이어진 것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의 모습은 그동안 볼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고요.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손자, 손녀와 대화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신장이 리젝트되고 이식 수술 12주 만에 허스피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브리트니 씨는 어머니 결정은 확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머니 심장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식 수술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리트니 씨 견해는 건강 상태가 어머니처럼 최악이었던 상황이 이식에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견해는 의료계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이식을 거친 4명의 몸 컨디션이 좋은 캔디데이트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새로운 장기를 서포트하기에 몸 건강 상태가 너무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이식 수술 캔디데이트로 더 건강한 사람을 통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건강한 사람에게 FDA가 동물 장기 이식을 허락할지 여부는 완전히 또 다른 이슈라는 것이죠. 마지막 환자 릭 슬레이먼 씨는 릭 씨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 릭 씨는 수술하고 유일하게 집으로 돌아간 경우인데, 그러나 이식 수술 8주가 지나고 조금 모자라서 사망한 것입니다. 베넷, 포셋, 하비리 패밀리 멤버들은 일종의 실험적인 돼지 장기 이식 수술에 참여한 것인데요.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브리트니 씨는 1967년 처음으로 인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18일 만에 사망한 환자에 비교하면 오늘날 수천 명이 매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자전거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낸 이 최고 공신이 단 한 사람, 개인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헨스라는 남성인데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2020년 봄 팬데믹이 한참일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무서운 코비드로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둑질도 최고를 기록했죠. 당시 48살이고 이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였던 브라이언 씨는 이 그의 눈에 자전거 절도가 단순히 개인이 자전거 훔쳐가는 정도를 넘는 대규모 절도 단체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씨는 비영리로 자전거 등록하고 연락처를 접수하는 사이트 바이크 인덱스를 만들어서요. 이것을 통해서 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되찾는 것을 한결 더 수월하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전 세계 130만 개가 넘는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고요. 자전거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올라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2013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자전거 도난이 별로 없고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 차고나 길거리 세워놓은 자전거 좀도둑이 훔쳐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완전히 새로운 절도 형태를 목격한 것이죠. 북가주 베이 에리어에서 잃어버렸다고 접수되어 있는 아주 비싼 이 자전거들이 줄줄이 수천 마일 떨어진 멕시코에 누군가 어카운트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판다고 올라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로컬 정보 강력계와 페이스북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러나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운틴뷰, 산호세, 산타클라라에서 잃어버린 자전거들이 불과 몇 주 후에 멕시코 구아달라하라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있는 것을 보면서 자전거 절도 조직이 있음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판다고 올라온 자전거를 애초에 잃어버린 주인 몇 명에게 연락을 취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렸냐고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아파트나 차고에 최첨단 절도 장비로 단 몇 분 만에 뚫고 훔쳐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전거 도난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은 자전거 도난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전거 잃어버리면 끝이다. 우리는 인터폴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경찰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간 것을 쫓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바이크 인덱스에 올라온 한 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의 또 다른 도시 시우다드 화레스에 있는 자전거 파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 콜로라도에서 도난당한 자전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서 파는 것이 이전의 구아달라하라와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도난당한 콜로라도에 사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니까 시리얼 넘버를 비교할 것도 없이 이것은 100% 내 자전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 베이 에리어 자전거 도난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자전거 절도 링이라는 것을 파악했고요. 모두 같은 곳으로 가고 바로 와레스에서 되파는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1년 11월 21일 콜로라도주 검찰은 29개 자전거 스토어 절도를 포함해서 총 227개 혐의로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단 5분 미만에 $90,000 상당 자전거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기소된 사람 중에 한 명은 트럭을 몰고 엘파소와 멕시코 와레스 국경을 한 해 동안 158번을 통과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덴버 지역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있고요. 또 이어서 엘파소 지역에 거금을 디파진한 기록도 나타나면서 이 패턴이 모두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씨는 베이에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할리스코 지역에 파는 사람을 찾아낸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개인 어카운트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할리스코 자전거 파는 사람, 페이스북 친구로 나온 샌호세에 사는 빅터 로메로였습니다.
이 이름을 알아내고 이 북가주 자전거를 훔쳐 멕시코로 보내는 장본인이라는 것도 알아낸 것입니다. 더 알아낸 사실은 이 로메로 씨는 사우나스 지역의 자동차 정비 스토어를 운영하고 이 개인적인 취미로 마운틴 바이크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이 로메로의 자동차 정비 스토어 안에 특이한 오렌지 색깔 진열대가 있는데 할리스코 자전거 파는 사람이 올린 페이스북 사진 중 몇 개가 뒷배경에 오렌지 색깔 진열대가 엄연하게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 샌프란시스코 경찰 형사와 연결이 되고 자동차 정비소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2021년 봄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는 경찰들은 로메로 정비소를 급습했습니다. 자전거 거래로 추정되는 20만 달러 현금이 발견되었고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아파트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있던 시가 4,300달러짜리 최고급 자전거도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이미 분리되고요. 패키징도 되어 있으면서 할리스코로 이동 일보 직전으로 보여 결국 이 사람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브라이언 씨는 노력의 결과를 얻고 잠시 기뻤지만 동시에 모든 과정에 경찰들이 보여준 무관심은 큰 실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한층 더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데 단 한 사람 체포 이는 이 조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실망감도 컸습니다. 할리스코에서 훔쳐진 자전거 파는 장본인 아무 표도 없이 새로운 소스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로메로가 체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오레곤주와 샌디에고, 콜로라도에서 도난당했던 리포트들이 올라오고요. 얼마 후 그 자전거들은 이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스코에서 자전거를 파는 사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올 여름 시애틀에 사는 케이리 웹 씨는 아파트에 세워놓은 자전거 단 1분 만에 도난당했습니다. 잃어버린 바이크 인덱스에 자전거 정보를 올려놓았는데 불과 며칠 후 멕시코의 한 남성으로부터 페이스북에 자기 자전거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도시, 멕시코의 또 다른 도시 푸에블라에서 판다고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이것을 KDC는 본인 자전거 맞다고 말을 하면서 자전거 산 스토어에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씨는 말합니다. 나는 정말 바보다.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절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행 산업계에 혁명적인 바람을 불러왔던 에어비앤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요새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이 에어비앤비에 실망하고 떠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에어비앤비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호텔에 묵는 것보다 한층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행 사이트 창업자인 마이클 로즌블리치는 지난 10년 동안 파트너 매기 씨와 수백 개가 넘는 에어비앤비에 묵어오는 사람입니다. 여행 중 나만의 공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고 특히 여행 중 내가 음식을 한번 해먹고 싶을 때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호텔에 묵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파트너 매기 씨와 에어비앤비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한 것인데 이제는 찾아가는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가격이 호텔보다 더 비싼 곳이 많다고 하고요. 이 화장실 토일렛 페이퍼, 트래시백, 커피도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 호스트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최악은 묵고 난 후 집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매기는 클리닝 피가 정말 유머러스하지도 않다고 말을 하면서 한 곳에서는 클리닝 피로 $400까지 차지했다고 고개를 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가에 있어서 최고 옵션으로 전 세계 가고자 하는 어느 도시든
편안하고 저렴한 가격에 묵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격대 높은 전통적인 호텔 산업에 거대한 위기를 가져왔던 에어비앤비. 이제는 시계추가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붙는 다양한 피들에 또 최악의 집 호스트들로 인해서 휴가가 완전 악몽이 되는 사례가 줄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멀리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거기다 유럽의 많은 유명한 도시들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여행객 시위들로 인해서 도시의 부동산 사들여서 에어비앤비 사업하려는 집주인들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이서인지 요새 에어비앤비는 투자자들에게 커스터머 수요가 줄어든 것을 발표하면서 작년 세 번째 4분기 수익 예상치를 38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순수익도 전년에 비해서 6억 5천에서 5억 5천만 달러로 감소하고 주식 가치도 14%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수많은 커스터머들이 겪고 터놓는 불만들이 모든 부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호텔 비즈니스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어비앤비에 실망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호텔 체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호텔 산업계 전체는 앞으로 2029년까지 1년에 3.72%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이런 에어비앤비의 이 추락에는 집주인, 호스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여성 women's life cycle 블로거인지 이 Chasing Foxes를 소유하고 있는 그레이스 모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풀타임 트래블러입니다. 그녀의 의견은 에어비앤비의 추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성도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집 호스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느 누구도 호스트가 될 수 있다고 허용하는 현실인데 사람들이 매년 쏟아져 여행객이 늘어나는 현실에 어느 누구도 신속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 호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호스트가 당연히 있을 것이죠. 그녀의 생각은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호스트들이 커스터머에게 최고 중점을 두는 것이 중단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를 말을 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변했다고 하면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관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호스트들은요, 어떤 종류의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묵고 떠난 사람들이 올리는 리뷰가 모두이면서 다음 게스트를 생각하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변해가는 것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제시카 단테 씨가 있습니다. 제시카 씨도 2008년 처음 에어비앤비가 나왔을 당시에 게스트와 호스트가 아주 퍼스널한 연결로 혁신적인 분야를 장악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호스트들은요, 그 지역의 장점, 또 그곳에 가보면 좋을 곳들, 많은 정보가 실린 바인더까지 제공하면서 묵고 난 후 상당히 가까워지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호스트들은 만날 필요도 없고 단지 이익에만 눈이 멀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악몽 같은 에어비앤비 스토리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이런 것들은 소셜미디어로 줄줄이 실려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개를 이렇게 보면 지난 1월에 한 여행객이 추운 겨울에 히터가 나오지 않아서 집안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이었다고 말을 하고 화장실, 토일렛 물이 새고 침대는 차고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또 작년에 뉴올리언스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보려고 에어비앤비에 예약한 한 여성은 집주인이 이 콘서트로 인해서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날 당일 가격을 3배로 올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약 일정을 호스트가 잘못 파악해가지고 하루아침 여권을 포함해서 게스트 물건을 모두 길거리에 던져버린 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들은 호텔 산업계처럼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표준이 없는 이유로
에어비앤비의 경험은 운이 좋으면 정말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를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최악의 호스트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어비앤비를 통해 돈만 벌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당시 정말 값 있는 진정한 커뮤니티 차원의 여행 경험을 약속하는 것을 제공했다고 하면 이제는 풀타임, 돈 버는 비즈니스로 둔갑했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약속했던 매력은 어디 가고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에어비앤비의 추락은 호텔이 크게 올라서는 것과 직결됩니다. 처음 에어비앤비가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사실 호텔이야말로 반대로 이 개인적인 따뜻함이나 이 호스팅은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늘 같은 표준에 맞춘 이 똑같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을 안아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의 미래에 혁신적인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혼자 외롭게 살다 사망하는 케이스를 흔히 고독사라고 부르죠. 이번 일본에서 내놓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 집계를 보면 2024년 전반 6개월 동안 집에서 혼자 살다가 사망한 고독사의 숫자가 거의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거의 4천 명 정도는 사망하고 한 달이 넘어서야 시체가 발견이 되었고 그중 130케이스는 시체가 1년 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현재 일본 인구는 가장 고령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국가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과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다 사망하는 고독사의 숫자가 큰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월부터 첫 6월 말까지 데이터인데 혼자 사는 사람 중 37,227명이 집에서 혼자 죽은 것입니다. 이 중에 55살 이상 되는 경우가 70%가 넘었다는 것이죠. 혼자 살다 죽은 사람 중 40%는 하루 만에 발견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3,939명은 사망하고 한 달 이상 초과한 다음에 발견되었습니다. 또 130명의 경우는 사망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70살이 넘은 고령층이 가장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85살이 넘은 경우가 7,49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 산하 고령층 리포트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혼자 사는 숫자가 이것이 2050년에 가서는 1,000만 명, 10밀리언을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나이를 넘어서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 숫자가 2,33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고령화도 일부 작용했지만 지속되는 외로움, 고립 사회 문제를 두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다급한 정책을 구상 중이라면서 새 법을 내놓기도 했죠.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두 가지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인데요. 국가적 차원에 이제는 더 이상 매니지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는 견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일본 푸미오 키시다 수상은 일본의 현재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특히 줄어든 출산율은 정상적인 사회로서 역할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1년 출산율은 80만 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1970년대만 해도 1년에 200만 명을 넘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출산율의 감소는 일본 주위 국가들 예외 아니면서 중국의 한국은 대표적이죠. 이런 현실의 일본의 경우 고령화층의 그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이들을 돌볼 젊은 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비율이 전 세계에서 모나코 이후 두 번째로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회를 구성하는 데 불가능한 한계에 바로 와 있는 것이죠. 초점은 자녀 양육 뒷바라지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치명적인 레벨에 와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 어린이 연관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재정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는 이미 비슷한 정책을 이전에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구만 두고 봤을 때 여기에 좋은 방법으로 이민 정책이 한 가지 방법으로 떠오르지만 일본은 이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를 볼 때 이민 정책을 좀 더 느슨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일본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이 일본에 사는 비율이 고작 3%입니다. 일본 안에는 약 5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살고 있고 100만 명 정도 중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 아닌 절반이라는 하프라고 부르는데 이 하프라는 단어 자체가 경멸하고 차별하는 의미가 퍼져 있는데 이것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인구 감소에도 이민 정책을 거부하는 국가를 들라면 단연코 일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합니다. 생활비의 증가, 더 많은 여성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커리어를 추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요. 피임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아이를 갖는 것을 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말한 대로 일본의 현실같이 이렇게 고독사의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의 증가에 이들을 돌봐야 할 젊은 노동층이 줄어드는 겹친 결과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의 감소는 고독사와 간접적인 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일본처럼 중국까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나타냈는데 2022년 중국 인구가 14억 118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인 2021년보다 무려 85만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출산율도 몇 년간 감소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가족당 단 한 명만 낳으라는 One Child Policy를 중단하고 중국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출산 숫자를 작년 처음 더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치고는 전 세계 최저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현재 여성 한 명당 0.72로 나오는데 한 여성이 평생 동안 가진 아이 숫자라고 합니다. 0.7이죠.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2.1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주 심각한 정도를 이미 넘어섰죠. 이러니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고독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머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도 50년 안에 일할 수 있는 나이 젊은 층 비율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국방의 의무로 군에 가는 숫자도 지금의 58%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절반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본의 고독사 숫자는 엄청나면서 결코 일본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한국에도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혼자 살다가 사망한 숫자가 6개월 동안에 4만 명에 육박하고 이 중에 10% 정도 되는 4천여 명은 사망하고 한 달 이상, 또 다른 139의 시신은 무려 1년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끔찍한 세상의 이야기가 고개를 흔들게 만듭니다. 고독사, 21세기에 특히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씁쓸한 사회 문제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빅토리아 페리스라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지금 그때 당시 유럽 여행 중이었는데 그리고 그녀가 유럽에 가 있는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그녀의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26살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빅토리아는 디자인, 스타일 등
그녀의 하루하루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매일 올리는 여성입니다. 인스타그램에 40만 명, 그리고 틱톡에 200만 명이 그녀를 따르는 팔로워들입니다. 지난 5월 5일 그녀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실버레이크 지역의 그녀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시큐리티 카메라를 보니까 집에 들어와 디자이너 가방들, 보석을 훔쳐가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루이비통 더플백, 이 파코 로반 백, 미우미우 백, 랩탑 등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인생을 공유하고 이것을 통해 수입을 올리게 해주는 것이 그녀를 오픈 타겟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미지에는 그녀 뒷마당 사진과 비디오, 그리고 이웃 지역의 상세한 모습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또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그녀의 자동차도 그대로 보이고요. 값비싼 디자이너 물건들을 나열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이 털리고 그 며칠 후 감시 비디오에 잡힌 모습 중에 그 똑같은 남성이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사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LA 경찰에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범죄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오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벌어진 절도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LA 지역은 문화적으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빅토리아처럼 소셜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쉬운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위치와 값비싼 물건들을 올리면서 다가오는 결과입니다. 범죄 타겟이 되는 현실이죠. 어떤 경우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래퍼인 PNB 락은 사우스 LA 지역의 로스코의 치킨 앤 와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스타그램의 포스트로 인한 것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유명인 연예인들 이들의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월드 프로텍션 그룹의 CEO인 켄트 모이어 씨는 말합니다. 이런 종류 범죄가 최근 늘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특히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스들을 이 중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타겟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그들에게는 이런 클라이언트가 제일 책임지기 힘든 사람들이라면서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올려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 범인이 잡혀서 직접 그들 입으로 듣기 전에는 이 범죄가 과연 온라인을 내용을 보고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타겟을 말하다 보면 인플루언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명인들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들로 인해서 강도와 다양한 범죄를 겪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폭력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래퍼가 있습니다. 팝 스모그는 인스타그램에 아미리 디자이너 백을 사진에 올린 뒤 이 사진 안에 생각지 못하게 그 안에 자기 주소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아나 그란데, 크리스 브라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아주 유명한 셀레브리티들도 그들 집이 도둑 맞았다고 신고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집을 떠났을 때 도둑 맞는 일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 들어와서 몇 배 더 증가한 것이죠. 예전에 페리스 힐턴이나 린지 로웬 같은 여기에 연관된 이런 종류 이야기들이 많았던 사실도 있죠. 이런 범죄를 담당하는 거대한 조직들도 있는데 이들은 매일같이 TV쇼나 연예인 매거진,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들어오는 보석이나 이 값진 옷들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타겟으로 삼은 연예인들이 있으면 이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들어가 도둑질을 하면서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챙겨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빅토리아 여성의 케이스는 체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범인이 어떻게 그녀를 타겟으로 삼고 집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시큐리티 카메라에 그리고 비디오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빅토리아 사건은 또 다른 인플루언서이면서 이 스포리 앤 리치라는 의류와 뷰티 브랜드를 파는 에밀리 오버 경우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1년을 딱 반 나눠서 LA와 프랑스 파리에서 시간을 반반씩 보내는 여성인데요. 베벌리 힐즈의 그녀 게스트하우스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침입해서 에르메스, 샤넬 등 디자이너 재킷, 신발, 보석 모두 가져가서 총 액수 손실액이 14만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쉬운 타겟이다. 우리가 어디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알려지는 현실이라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상황이 변할 수는 없고 한층 더 조심하고 다녀야 한다고 다짐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 기분이 나쁘지만 그때 당시 내가 집에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합니다. 조이 주직이라는 남성이 있는데 또 다른 인플루언서입니다. 지난 4월에 도둑을 맞았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언제 LA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날 밤 한밤중 아래층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3명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었고 총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리를 지르고 911에 범죄 신고를 한 것인데 할리우드 힐즈 집에 도둑들 모두 도망치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잃은 것은 없었지만 인플루언서는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조이 씨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안전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집안의 중요한 사항들은 절대 공개하지 말고 온라인에 포스팅할 때 한층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맹세합니다. 온라인에 공개되는 모든 것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들도 똑같이 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본인 경험을 토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쉬운 타겟임에 틀림없습니다. 온라인 세상에 노출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 인플루언서들이야말로 그만큼 노출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리고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엔 개인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범죄는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나중에 후회 없는 자기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자극해 직접 찾아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